강민선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전해지면서 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은 아마 걱정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이경애, 최진령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의 남자 변호사 최진령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에 비는 좀 멎었나요? 오는 길에 이 방송을 듣고 왔는데요. 네. 그 박노해 시인의 목화는 두 번 꽃이 핀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네, 듣고 오셨구나. 이 목숨 바쳐 그대 따뜻하게 할 수만 있다면 했는데, 이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그 청취자들께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면은 매주라도 제가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와, 오늘 멘트 준비된 멘트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진짜 이 폭행 사건 청소년들의 부산에 이어서 강릉까지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정말 연일 충격을 주고 있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게 충격과 공포라고 한다더니만 요즘 그 10대 범죄가 점입 가경인 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인천 초등학교 살인죄에 있어가지고 이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만 지난 9월 1일인데요. 부산에 있는 사구의 한 그 공장 뒷골목에서 그 여중생 2명 그리고 여중 3학년 2명, 2학년 2명이 그 다른 다른 그 여중생인 2학년을 의자, 병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 1시간 반 동안 끔찍하게 그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네. 더한 것은 그와 같은 사정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자랑하듯이 자기 선배한테 이게 그 소셜 미디어 메신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한 선배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 글을 또 그 페이스북이나 이걸 통해서 커뮤니티로 확산됐는데 처음에는 피투성인 사진이 이것이 연출된 것이냐 진실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현실보다 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동기가 더더욱 그 황당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만 선배한테 말투가 불량해서 때렸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미 6월 달에 한 차례 폭행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만 그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을 했는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져서 네.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강릉 폭행 사건까지 또 이어지고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좀 더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또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대들의 이런 잔혹범죄 파문이 커지면서 특히 이제 요 또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사춘기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우리 최 변호사님도 지금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 딸 이렇게 저는 그 자녀가 아들, 셋인데요. 딸. 네.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셔도 알딸딸하다고 합니다. 네네. 네, 첫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저도 그 중학교에 그 학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 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문자로 학폭위가 열린다라는 것을 오면은 저도 마음이 덜컥합니다. 네, 떨리죠. 그만큼 또 학교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무거운데요. 지금까지 보면 사회에 중2병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에 어떤 질풍노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옛말이고 이제는 중학교 1학년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중1병이라까지 얘기가 했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더 점점 나이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대들의 이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현재 지금 소년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소년법에 앞서서 형사 미성년에 관한 규정은 형법에 있습니다. 네네. 형법 구조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인 자라고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일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어린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는 그런 형사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인데요. 네.
요 그 형법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소년법에는 이 소년 형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 내용이 돼 있고 네. 소년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형도 완화하고 또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당 부분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최대 15년을 받습니다. 네. 다만 그 이번에 그 인천 초등학교 살인 같이 살인이나 유괴 같이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네. 또 유기징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이 사실 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고 가석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해도 5년이면 가석방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성인에 비해서는 처벌에 특례를 주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그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여론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렇게 많이 벌받지 않을 거야. 이런 또 생각들을 철없으니까 또 할 수도 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어른들보다 법률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네. 저희가 그 학폭위를 열어보면은 그 학폭위에 있어서 그 높은 어떤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친구들 더 잘 압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10일간 그 출석 정지 이러면은 합법적으로 10일간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호한다는 이런 지경이고 형사적으로도 본인들이 처벌되는 것에 대해서 높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를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공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소년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래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 이런 학교 폭력 등의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까요? 진짜 그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형사 정책적으로 이제 뭐라냐면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살인이라든가 강력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직까지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소년에 대한 형을 높인다고 했을 때에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데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와 같은 형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네. 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성년과 달리 이 책임의식을 느끼는 그런 연령대가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 한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사회 공동체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네. 이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형벌을 폐지한다든가 그 연령을 높이는 부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은 어린 그 청소년들이니까 사회적인 어른들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기지만 너무 이제 미래가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어릴 때 그런 큰 처벌을 받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네. 사고 뭉치였던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회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뤄내고 네.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네. 저처럼 그 먹물 좀 들어가고 네. 공부했다는 그런 친구들이 네.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네. 인생이 마라톤이다 이런 취지에 봤을 때는 무조건 이와 같은 어떤 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어떤 그 냄비 끓듯이 버그를 끓으면서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은 조금 더 또 조심해야 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좀 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 말씀하신 것대로 법조계에서는 그 소년법 개정 방안으로 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그 청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게 폐지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유엔과 관련되는 그 소년 인권 조약에 따르면은 이게 그 만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종신형 처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유엔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그렇게까지 급격한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특정 강력범죄라든가 특정 강력범죄 이외의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처벌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는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논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깊을수록 좀 제대로 된 또 개정안이 나오겠죠. 네. 2876님께서 또 문자 주셨네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방송계에 떠오르는 고품격 방송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중요한 거. 최진영 변호사님 짱이에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법조계 맥가이버 만세 이러셨어요. 빰빰빰 감사합니다. 오늘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는군요. 맥가이버 그 주제곡이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문자 감사하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 또 힘 받아서 오늘 또 방송 신나게 하고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늘 또 신나게 방송을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늘 월요일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자, 사연 한번 좀 가볼까요? 둘째 아이가 딸인데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전학 와서 흔히들 말하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싸움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폭력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심한 욕설을 들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고 신경안정제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답니다. 이것도 학교 폭력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하셨어요. 이게 예를 이제 왕따 같은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왕따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의 기본법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학교 폭력이란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교 밖에서 있는 것도 학교 폭력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이런 것들이 있고 모욕, 공갈, 또 우리가 빵셔틀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심부름 이것도 포함되고요. 거기에 네. 그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이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돌림이란 것은 또 어떻게 한마디로 왕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그 상담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와 같은 그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왕따,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이런 따돌림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도 경험이 있죠. 그러게요. 친구끼리 셋이 친한데 어느 날 사소한 걸로 둘만 친하고 나를 막 왕따시키고 그런 경험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두드려 패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은 여성들은 그런 소소하게 심리적인 그렇죠. 어떤 아프게 하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맨날 같이 다니다가 둘만 가고 이런 경우 여학생 시절에는 좀 있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다가 잠깐 금방 또 이제 화해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강도가 너무 지나치고 세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왕따를 넘어서 최근에 지금 부산이라든가 인천 보면은 의외로 남학생을 넘어서 여학생들까지도 단순한 왕따를 넘어서 육체적인 폭행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그 어떤 공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도 알고 있었으면 조치가 없었고 그렇다면 교사나 학교 측에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아까 얘기해 드린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보면은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하는 학교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해서 학폭위를 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끔씩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학교에 그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께 학교 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 또 더불어서 꼭 그 메모를 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117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렇게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폭력 117 이외에도 청소년 상담으로서 1388번 1388 일산에 사는 분들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1388 하면은 상담을 해서 학교 폭력에도 즉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학교 외에 있는 그 학교 폭력 신고 117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1388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식적인 문제 절차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폭력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은 전화번호 117번 또는 1388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971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폐경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함께 겹쳐서 정말 우리 집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엇나가는 모습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든 50대 초반을 보내고 있네요. 네, 저희 이 50+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 이렇게 청소년기 자녀들 한두 명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아이들, 왜 특히 남자아이들은 하루 이틀쯤 가출도 하고 집에서 부모 속썩이더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좀 대들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너무 부모가 속상해하면은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초반에 잡아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그 마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렇게 하듯이 그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내에서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런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데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그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마음을 진짜 돋닿는 심정으로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부모가 제대로 된 보면 아이들은 돌아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그러고 말고. 또 너무 그 모범생들은 네. 그게 나중에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총량의 때문에 법칙이라고 있다면서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있죠. 처음에 안 저지르면 언젠가는 저지르고 마니까 약하게라도. 네.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폐경기 맞고 갱년기 맞은 아내분에게 더 집중하세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이면 자녀들은 그걸 이렇게 따라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문제다라고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체험적으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고 화목하면은 아이도 밖에 나가서 그만큼 폭력적인 그 성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그런 화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사연 또 들어와 있네요. 아들이 중학생입니다. 계속 용돈이 없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학교 선배들이 한 달에 5, 6만 원씩 걷어갔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계속된 모양인데 이것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건 학교 폭력뿐만 아니고 형사 처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학생이라고 해서 네네. 중학교 1학년도 있고 3학년이 있는데 1, 2학년 14세가 넘어가면은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몇 학년인지는 아직 잘 네네.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 폭력 예방법상에 공갈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협박해서 갈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학폭위를 통해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가급적 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제가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품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또 돈 꿔주고 받으면서 이자까지 막 몇 배로 막 받고 이런 것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떠냐 하면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뽑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은 돈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실상 위력을 통해서 어른보다 더 지능적인 범행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그럴수록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의 용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끔씩 뭐 부모님 그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돈 없어지는 것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그 아이와 자연스러운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이 이와 같은 그런 공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가끔씩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니 애들이 그 어려가지고 처벌을 못하면은 부모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그 질문도 하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기도 한데요. 네. 우리나라 헌법 13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그 선도와 처벌의 문제지 부모들까지 어떤 민사 책임은 변론으로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속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돈이 아니어도 뭐 운동화라든가 뭐 학용품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뺏어도 처벌이 되는 똑같죠? 거죠?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또 재정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죠. 알켈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당신의 전성기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양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또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들어와 있네요. 제 막내 아들은 정신장애인이고 3급이고 정신장애 3급이고 현재 중2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년 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집단 폭력, 구타, 폭행, 욕설,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건을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나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교사와 주위에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에게는 학교 내에서 최고로 높은 징계를 처벌한다고 하며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숨기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주나 보죠. CCTV 영상을 보여달라 했으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희 가족은 CCTV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못 보나요?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은 없나요?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답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예방법 그 20조 6에 보면은 그 CCTV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합 관제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결국 그 CCTV 열람하는 그 내용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가서 봐야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보면은 정보 주체는 이 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 자기 정보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학폭위가 열릴 경우에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학교에 요청을 하면 그 CCTV를 보는데요. 가끔씩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지난주에 CCTV를 저 학폭위에서 봤는데 최초에 그 CCTV를 보기 전에는 용서를 한다고 하다가 CCTV를 보면 너무 폭행이 심해가지고 네. 오히려 더 처벌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안타까운 일을 보는데 학교에서 어떤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를 하고 또 경찰을 통해서 이것을 개인정보 그 CCTV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볼지 못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범죄와 그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처벌도 중요하고 또 지금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도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과 교화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 했는데요. 벌써 끝곡 띄워드릴 시간이에요. 참 월요일부터 시간 참 빠릅니다. 세월 참 빠르다. 이 소리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백지영의 노래로 끝곡 띄웁니다. 잊지 말아요. 노래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